영국에서 개최된 학술 대회. 한 중국 학생이 고조선이 중국의 역사라고 당당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청중들. 그런데 그 순간 한국에서 온 여대생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역사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클라라 벤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목격한 학술 대회의 한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역사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가슴이 뛰게 될지도 몰라요. 그날은 동아시아 고대사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 대회가 열린 날이었어요.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한국의 뿌리인 고조선을 다루는 내용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조선이 한국의 고대 국가라는 것 외에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어 한국의 뿌리이자 역사인 고조선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졌죠. 그런데 발표가 시작되자 이 주제가 단순한 고대사의 논쟁을 넘어 동아시아의 자부심과 정체성까지 걸린 문제라는 걸 알게 됐죠. 강당에는 200명이 넘는 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동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중 대다수가 중국인이었고 한국과 일본인은 많지 않았죠. 이 3국이 주고받는 분위기는 조금 어색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두가 이 발표가 단순한 학문적 논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술 대회가 시작되고 첫 발표자가 단상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한국의 근원인 고조선에 관한 발표인데 첫 발표자로 중국에서 온 리샤오가 단상에 오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죠. 그녀의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죠. 의아하긴 했지만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귀를 기울이며 지켜봤습니다. 리샤오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고조선과 중국의 유아 문명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히 청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저도 그녀의 첫마디에 머릿속은 물음표로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발표를 시작하는 그녀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발표 내용은 유아 문명을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으로 두고 고조선이 그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논리를 펼쳤죠. 유아 문명은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 중 하나로 현재 중국 유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고조선 역시 이 문명에서 탄생한 문명입니다. 초기에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체계를 갖췄습니다. 스크린에는 유아 문명과 고조선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 사진이 띄워졌어요. 리샤오는 두 지역에서 발견된 도자기의 유사성을 근거로 들며 두 문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죠. 이 도자기들은 고조선이 유아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유아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고조선이 세워졌고 유아 지역과 밀접한 지역인 고조선은 유아 문명의 정치, 경제, 문화를 본받으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고조선은 유아 문명에 종속되었던 세력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한국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리샤오의 말에는 강단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 관한 내용에서 끊임없이 화두되는 중국 파생론에 힘을 실어주는 발표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청중들은 메모를 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리샤오는 쌀의 기원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동양의 식문화를 생각하게 되신다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곡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쌀입니다. 쌀 역시 기원은 중국입니다. 훈난이에서 발견된 벼씨앗은 기원전 9000년경의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 이후 이 연구 결과는 동아시아 농업혁명의 중심지가 중국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를 더불어 아시아 전반에 뿌리내린 쌀의 기원은 훈난이에서 시초가 되어 아시아 전역에 퍼진 것입니다. 고조선 역시 쌀 농업을 도입했고 현재까지 잘 먹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발표가 이어질수록 강당의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발표 내용에 놀라기도 하고 조금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정말 고조선이 중국 문명의 일부였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던 중 조용한 강의장에서 갑자기 누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대학원생 소연이었어요. 리샤오는 교수님을 쳐다보았고 교수님은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샤오는 소연을 지목하였고 소연은 강단에 올라와 마이크를 잡더니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리샤오 발표자님의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에서 논의가 편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연의 첫 마디부터 강당 안은 숨죽인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스크린에 새로운 사진을 띄웠어요. 리샤오가 제시했던 벼 씨앗의 사진이었죠. 이 사진은 한국의 청주 소로리에서 발견된 벼 씨앗의 사진입니다. 발굴된 청주 소로리 벼 씨앗은 기원전 13,000년 전의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재배되었던 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훈난이에서 발굴된 벼 씨앗과 비교해도 그 연대 차이는 무려 4,000년입니다. 이는 동아시아 농업의 기원이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리샤오는 말없이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고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이어서 하가점 하층 유적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의 사진을 띄웠어요. 이 동검은 고조선이 독립적으로 발전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 양식은 유아 문명의 유물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고조선이 독자적인 문명을 이루었음을 나타냅니다. 그 순간 리샤오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소연 발표자님,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를 고조선만의 독자적 유물로 단정짓는 것은 지나친 해석 아닐까요? 리샤오는 스크린에 하가점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 사진을 띄우며 반박했어요. 이 유물들은 모두 중국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조선 역시 유아 문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두 발표자의 대화는 점점 더 치열해졌어요. 김소연은 흔들리지 않고 다시 대답했죠. 동검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조선에서 발견된 동검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발견된 동검의 구조와 매우 차이가 있죠. 이는 고조선이 독립적인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독립적으로 발전한 문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강당 안의 공기는 마치 터질 듯 팽팽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숨죽이며 지켜보았죠. 평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동아시아 고대사의 논쟁이 이렇게 치열하고 열정적인 주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리샤오와 김소연 두 발표자가 각자의 논리로 맞서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토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아우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그들의 열정은 놀라웠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고조선과 쌀의 기원은 나와는 다른 나라의 역사인데 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문명과 역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듯하네. 소연은 리샤오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훈난이에서 발견된 벼 씨앗이 역사 자료로서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훈난이에서 발굴된 벼 씨앗의 연대는 한국의 청주 소로리보다 4,000년 늦습니다. 이 차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리샤오는 소연의 도발에 분노가 차올랐는지 소연의 마이크를 단호하게 뺐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소연 발표자님은 고조선이 중국과의 교류에서 완전히 독립적이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소연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고조선은 중국과 교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교류와 종속은 아예 다른 워딩입니다. 고조선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문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점을 무시한 채 고조선을 단순히 중국의 일부로 보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논쟁에 완전히 몰입하다 보니 자연스레 손에 힘을 주고 있게 되었어요. 손바닥에선 땀이 흥건해지고 팽팽한 긴장감은 공간을 가득 메웠죠. 두 발표자는 각자의 논리를 점점 더 강화하며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었고 이 광경은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마치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격렬한 전투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그 순간 크게 박수를 치며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오는 리처드 마이어 교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수님의 단호하고
차분한 표정이 강당 전체의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숨죽인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교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 역시 의자 끝에 앉아 교수님의 모습을 말없이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리샤오와 소연의 아우라는 사라졌고 교수님은 말없이 그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자리로 돌아가라고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오는 둘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심지어 리샤오는 알 수 없는 중국어를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교수님은 그녀들이 자리에 착석할 때까지 말없이 지켜보다가 그녀들이 착석을 한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발표는 고조선과 요하 문명, 그리고 동아시아 농업의 기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분 모두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 연구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할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제발 이 논쟁을 깔끔히 정리해 주기를 바라며 조용히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강당은 정적이 일었고 교수님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 점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울려 퍼지자 강당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교수님의 입에서 나올 진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듣고 있던 청중들도 모두 저와 같이 교수님의 입을 일제히 쳐다보고 있었죠. 교수님은 한 박자 숨을 고른 뒤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토론의 첫 번째 안건이 되어버린 쌀의 기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혼란이에서 발굴된 벼 씨앗 사진을 띄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샤오 발표자님께서 언급한 혼란이 벼 씨앗은 기원전 9000년경의 것으로 동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국 학계에서도 이를 동아시아 쌀 재배의 기원지로 보고 있고 이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에 몰두 중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화면을 넘기며 새로운 사진을 띄웠습니다. 소연이 제시한 한국의 청주 소로리에서 발견된 벼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 소로리에서 발견된 벼 씨앗은 기원전 1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 및 연구가 완료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배가 되었던 벼로 현재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에 숨막힐 듯한 공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면 속 자료를 바라보며 무언가 깨달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도 제 안에서 어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 쌀 한 톨의 발견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의 결정적인 성과로 전 세계 학계에서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2003년 영국 BBC에서도 보도된 내용이죠. 쌀의 기원이 한국에 있다는 점은 고고학적 증거로 명백히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강당 전체가 교수님의 말씀에 호응을 하고 있던 그때 리샤오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논제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내 훈난이를 포함한 여러 유적지에서 벼 씨앗이 발견된 바 있고 중국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서 쌀 재배의 중심지가 중국이 될 수도 있으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고고학적 자료만으로 한국이 쌀의 시초라는 것을 어떻게 확언하실 수 있으실까요? 리샤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믿어온 사실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리처드 교수님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샤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쌀 재배의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원에 대해 논할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청주 소로리의 발굴 연대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청주 소로리의 벼 씨앗은 기원전 13,000년 전의 것으로 훈난이에서 발견된 시기보다 무려 4,000년 앞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결과라는 것은 값이 나왔다는 얘기죠. 중국은 현재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고 한국은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현재로선 이 연구 결과에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죠. 결과가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이라는 것이구나.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님은 자료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고조선이라는 단어가 나타났고 교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조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하가점 하층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의 사진을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리샤오 발표자님께서 고조선이 요하 문명의 영향을 받은 문명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요하 문명과의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조선은 단순히 요하 문명에 종속되었다는 발언은 옳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 중 하나입니다. 이 동검은 요하 문명에서 발견된 무기와는 양식 자체가 다르고 고조선이 독립적인 무기 제작 체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것은 고조선이 중국의 영향권을 넘어선 독립적 문명이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동검의 날카로운 모양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리샤오에게 경고하듯 강인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숨을 가쁘게 내쉬며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리샤오는 교수님의 분위기에 압도되었는지 첫 발표를 할 때의 당당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표정은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가득 찼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반면 소연은 교수님의 말에 감격한 듯 그를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감출 수 없는 흥분 상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깍지를 낀 채 마치 신의 목소리를 듣는 듯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리샤오와 소연을 바라보며 낮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리샤오가 주장한 고조선이 중국의 속국, 요하 문명의 종속이라는 말은 고고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선 중국 학계의 심도 있고 세밀한 분석을 통한 고고학적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반하기 위해선 수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현대 사회에서의 역사의 왜곡은 고대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는 행위이기에 준비 잘해야 할 겁니다. 진실은 고고학적 증거와 함께 존재합니다. 역사는 결코 한쪽의 주장으로 재단될 수 없습니다. 강당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진지하게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부분의 청중들은 리샤오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리샤오는 자신에게 꽂힌 시선이 달갑지 않았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수군대기 시작했고 냉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소연이 앉아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소연은 마치 거대한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흐뭇하고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며 리샤오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고조선이라는 문명이 어떤 존재였으며 그로부터 파생된 현재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용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강단에서 내려오시며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청중들도 삼삼오오 모여 발표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리처드 교수님의 발표에 큰 감명을 받은 듯 보였어요. 리샤오는 이 분위기를 견딜 수 없는 듯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소연의 주위에는 수많은 학자들과 청중들이 모여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장면들을 바라보다 혼자 강당을 빠져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은 마치 제 마음속 혼란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어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답은 의외로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지켜야 한다. 리샤오의 발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고조선이 중국의 일부라는 왜곡이 이렇게 당당히 국제학술대회에서 받아들여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교수님이 비파형 동검과 청주 소로리 벼씨앗의 중요성을 차분히 짚어내며 현대 고고학적 진실을 바로잡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쌀은 한국에서 처음 재배되었고 고조선은 독립된 문명이라는 오늘의 내용들처럼 앞으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겠어. 저는 제가 그동안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역사를 지키는 일, 그리고 그 진실을 널리 알리는 일이 제 몫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강당을 떠나며
클레어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실은 고고학적 증거와 함께 존재합니다. 역사는 결코 한쪽의 주장으로 재단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학술적 결론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과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진실을 수호하고 이를 알리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앞으로도 전 세계의 역사와 진실에 관해 수많은 연구와 분석,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에 가슴 아픈 한국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부쩍 날씨가 추워졌죠? 추운 날씨 속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제품들을 태그해두었어요. 특히 화면을 자주 보고 있는 저는 루테인으로 눈 건강을 항상 챙긴답니다. 여러분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눈 건강, 몸 건강하게 한국인의 자긍심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드니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 한 켠이 막혀있고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과 한 동양인 여성이 막혀있는 심사대 앞에 서 있습니다. 관리소 직원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여권인데요. 도대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던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니에서 거주하며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케이틀린이라고 합니다. 시드니 외곽의 도버 하이츠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공항까지 이동이 편리하면서도 조용한 환경이라 공항에서 일하는 저에겐 최적의 장소죠. 사실 저는 가족과 함께 도버 하이츠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도버 하이츠는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 어린 시절 집 창문 밖으로 보이는 비행기들을 보며 항공업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었어요. 그리고 도버 하이츠 인근에는 시드니에서 유명한 해변인 본다이 비치가 있어 매일같이 세계 각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만날 수 있었죠. 수많은 여행객들이 오가는 동네에서 비행기가 떠다니는 모습을 보던 제가 이젠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직접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업무를 보게 된 셈이죠. 사실 비행기 승무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만 제 성장 발육은 꿈꿔온 목표까지 크지 않았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여행지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나 울룰루 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부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유명 랜드마크까지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깨끗한 해변, 광활한 국립공원과 자연 보호구역들이 많아 자연을 사랑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곳이죠. 그리고 호주 하면 빠질 수 없는 캥거루와 쿼카,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들의 귀여움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공항을 떠날 때마다 가방에 쿼카나 캥거루 인형을 메고 모자 등을 착용하고 귀국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한결 뿌듯하답니다. 시드니 국제공항은 호주의 대표적인 국제관문으로 매년 약 4,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오가는 대형 공항이에요. 지금 한국은 가을이죠. 한국의 11월은 조금 쌀쌀하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아시아에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호주를 자주 찾아옵니다. 저희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에서 2월은 여름이거든요. 말 그대로 여행 성수기죠. 아시아 국가에서 추운 겨울을 피하려는 여행객들이 따뜻한 남반구의 호주를 찾아오며 이 시기에는 시드니와 멜버른 같은 대도시가 사람들로 붐벼요. 덕분에 시드니 국제공항은 활기찬 여행객들로 가득 차곤 한답니다. 사랑하는 호주의 관문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관광객이 올 때마다 각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국과 일본의 관광객들에게 더 큰 관심이 생겼죠. 한국과 일본에서 온 공항객들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여행객 같아요.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절하고 젠틀한 말투, 영어에 능통한 모습을 보였고 호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안고 있는 눈빛을 볼 때마다 자연스레 제 마음도 풀리죠. 그런데 전 유독 한국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아니, 사랑해요. 제 동생 올리버가 한국의 K-팝의 진심인 녀석이라 저도 덩달아 K-팝을 즐기게 되었는데 BTS의 음악을 듣고 바로 빠져버렸죠. 팬클럽도 가입하고 열렬하게 한국을 응원하게 되었어요.
저는 공항에서 BTS의 나라에서 온 한국인들을 볼 때마다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오빠들과 같은 나라, 같은 땅에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호주에서는 한국의 문화 컨텐츠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계층도 늘어났고 호주의 몇몇 상점은 한국어를 메뉴에 부가적으로 적어놓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호주 출신 아이돌들이 이름을 떨칠 때마다 기분이 좋았죠. 아파트라는 노래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블랙핑크의 로제 아시죠? 로제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저희 엄마가 음식을 하시며 엉덩이를 흔들며 아파트라고 리듬을 타는 모습부터 말 다 했죠. 그리고 또 다른 K-팝 아이돌 뉴진스의 한유와 다니엘, 그리고 최근 제 동생 올리버가 반 미쳐있는 엔믹스의 릴리까지 한국의 K-팝 문화가 호주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친근해졌어요. 그렇게 호주를 방문하는 아시아 관광객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던 지난주의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 평범한 날이었던 그날 역시 저는 입국 심사대에서 여행객들의 여권과 입국 목적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그러다 다음 대기자가 아시아계 관광객으로 보여서 저는 한국인일까 하는 기대를 갖고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다가온 여성은 단정한 옷차림에 한국 여권을 쥐고 제 앞에 섰죠. 저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한국어로 반갑게 인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한국어로 인사하게 된 데에는 동생 올리버의 영향이 매우 컸어요. K-팝에 빠져가지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된 올리버는 아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올리버의 방에는 한글로 된 포스터와 K-팝 아이돌들의 사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올리버는 방 안에서 헤드폰을 낀 채 한국어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일쑤였죠. 그러다 문득 공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 중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리버에게 부탁했어요. 올리버, 입국심사대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한국어로 뭐라고 말하면 좋아할까? 올리버는 웃으면서 제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에게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해봐. 그럼 다 알려줄게. 저는 올리버가 얄미워서 머리를 콩하고 쥐어받고 싶었지만 제가 애정을 가지고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에 올리버에게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올리버는 제게 말했어요. 우선 인사는 누나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쓰면 돼. 그리고 심사가 끝나고 통과할 때 쓰기 아주 좋은 말이 있어.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나 알아.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아니야? 하지만 올리버는 검지손가락을 좌우로 흔들며 제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는 한국인을 감동시킬 수 없지. 자, 따라해봐. 즐거운 여행 되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누나, 이 말은 호주에서 좋은 여행을 즐기라는 한국어야. 만약에 이걸 제대로 구사하잖아? 그럼 한국인들 엄청 감격할걸? 저는 올리버의 말을 듣고 아주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인이 타국 여행을 와서 현지인에게 한국어로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엄청 행복할 것 같았죠. 저는 그렇게 열심히 연습에 매진했고 올리버가 발음도 체크해주며 안녕하세요와 즐거운 여행 되세요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들을 한국인들에게 사용해 봤을 때 올리버가 예상한 대로 수많은 한국인들이 제게 감사의 표시를 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뿌듯했죠. 그래서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그 여성은 잠시 멈칫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띤 채 안녕하세요라고 답했는데 이때까지 들어보지 않은 어눌한 발음이라 이상했고 표정 또한 지나치게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소에 한국 관광객들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면 우선 놀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반갑게 웃으며 한국어로 인사를 하곤 했는데 이 여성은 주저하며 어딘가 불편해 보였죠. 우선 저는 여권을 달라고 했고 그녀는 여권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여권과 신분증 사진도 본인과 일치해 보였고 서류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단순히 긴장했나 싶어 긴장을 풀어드릴 겸 더욱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를 다시 한번 했지만 이번에 여성은 식은땀까지 흘리며
서툰 발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니 제 속에 뭔가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저는 호주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더듬거렸고 시선은 여권을 쥐고 있는 제 손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불안감이 감돌았고 마치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여성의 모습에 점점 의심이 커져갔죠. 마음을 다잡고 그녀에게 다시 혹시 여행이신가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머뭇거리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표정과 주저하는 말투, 어색한 반응에 저는 더 이상 혼자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직감적으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직원들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여성의 당황한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 중 제이미가 여성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급격히 안색이 변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고 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숨을 죽였죠. 제이미는 심사대 창구를 막고 뒤이어 대기 중인 관광객들을 다른 심사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통제 라인을 설치했고 제게 여권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권과 신분증, 서류를 내밀었고 제이미는 여권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성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여성은 시선을 피하려는 듯 눈을 깔고 조심스레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보던 제 마음도 불안감으로 요동쳤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직감이 맞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이 여성이 만약 불법으로 입국하려 한 것이라면 이 순간에 걸러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까요. 제이미가 그녀의 여권을 자세히 검토하며 어느 나라에서 출발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한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답변은 너무도 불안정하고 떨리는 목소리였고 마치 지금이라도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점점 땀이 맺혔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끊임없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그녀의 행동은 더 이상 평범한 관광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범죄자 같아 보였죠. 그 순간 제 직감은 더욱 강해졌고 마치 제 심장이 그녀의 불안을 그대로 느끼는 것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가 그녀에게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한 채 손끝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말없이 저와 눈빛을 교환했고 즉시 여권과 신분증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그녀를 사무실 쪽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기 직원과 교대를 하고 제이미와 낯선 여성과 함께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동하는 길에 제이미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케이틀린, 어떻게 한국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나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희 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서요. 동생에게 제가 공항에서 사용할 만한 몇 가지 한국어 표현을 배워서 가끔 한국인 관광객분들께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이 여성분의 발음이 어눌하고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하셔서 제이미는 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네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제이미와 저는 동양인 여성을 조사과에 인계하였고 그녀는 조사과 직원과 함께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제이미를 더불어 직원들끼리 무슨 일인지 수근거리다가 저는 임시교대를 한 것이어서 다시 심사대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근무 시간이 끝나고 저는 관리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동료들이 저를 본 순간 저를 향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정보를 전달했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성의 여권과 신분증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정체는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징에서 $2,000를 지불하고 정교하게 위조된 한국 여권과 신분증을 구매해 호주에 입국하려 한 것이었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녀는 호주에 도착한 후 불법 체류하며 취업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여권과 신분증은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였지만 정밀 검사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쾅대며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가며 정신이 아득해져만 갔습니다.
내가 이걸 알아채지 못했다면? 그녀가 무사히 입국했더라면? 그녀가 한국어에 능숙했다면? 이 모든 위조가 사실처럼 여겨져 그대로 통과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국어로 된 작은 인사 한마디였지만 그 어색한 반응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녀를 통과시켰을 겁니다. 이윽고 조사실에서 중국인 여성과 직원들이 나오고 그녀는 직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에서 조사를 담당했던 매건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케이틀린,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셨어요. 당신의 감각이 호주로 들어올 뻔한 불법 체류자를 잡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고 매건은 중국인 여성의 뒤를 따라갔어요. 중국인 여성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다독거려 주었고 제 마음을 짓누르던 긴장감은 해소되었어요. 마치 작은 틈이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뻔했던 그 사건은 잊을 수 없는 기억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은 이번 일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각국의 기본적인 인사말을 숙지하길 권고하고 입국자들의 반응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는 새로운 절차를 추가하자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특히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통해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내용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이 빠진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한 후 가족들과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공항에서 벌어진 중국인 불법 체류 사건을 말이죠. 오늘 공항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한국 여권을 들고 입국하려다 들켜서 잡혀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고 여권을 위조해서 들어와 불법 체류하며 직장을 구하려고 했대요. 엄마는 놀라며 제게 괜찮냐고 물었고 아빠는 제가 큰 일을 해내었다고 말하며 저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제 동생 올리버가 입을 틀어막고 놀란 눈을 하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적당히 하라며 밥이나 먹으라고 했죠. 그러자 올리버가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누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오늘 일하는 식당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 저는 깜짝 놀라며 뭐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고 물었죠. 올리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게에 한국인 손님이 왔는데 엠믹스 팬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일할 때 플레이리스트에 케이팝을 중간중간 끼워 넣어놨거든. 그런데 그 한국인 손님이 노래에 반응하면서 어깨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엠믹스 팬이라는 거 있지? 반가운 마음에 내가 서비스도 좀 챙겨주고 한국어로 소통도 하면서 즐겁게 대해줬어. 그런데 그 손님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동양인 손님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한국어로 나도 한국인이니까 서비스 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말투가 좀 이상했어. 저는 올리버의 이야기에 점점 더 흥미가 생겼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 한국어에는 존칭이라는 게 있잖아. 상대방을 높일 때 쓰는 말인데 그 손님은 그런 표현을 하나도 안 쓰더라고. 한국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를 쓸 텐데 뭔가 어색하고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한국어였어. 온 가족은 모두 집중해서 올리버의 이야기에 몰입하기 시작했죠. 올리버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순간 의심스러워서 내가 한국어로 뭐 먹고 싶어? 라고 해봤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당황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었지. 너 대접을 받고 싶어? 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 동양인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올리버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다들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정말 재미있어서 올리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올리버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영어로 너 한국인 아니지?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쏘리 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 있지. 가족들은 모두 빵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올리버는 한층 신이 나서 얘기를 이어갔어요. 일본인들 중에서도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일본인들도 한국어를 할 때 존칭을 쓰거든? 근데 그 사람은 존칭도 안 쓰고 어딘가 한국말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 같아 보여서 중국인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야.
나중에 그 손님이 나갈 때 물어봤어. 혹시 중국인이냐고.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후다닥 하고 뛰어 도망가더라니까. 올리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웃겨서 잠시 식사도 잊은 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항에서의 사건과 이어지는 동생의 에피소드는 정말 뜻밖의 우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색한 한국어 하나가 공항에서 또 동생의 식당에서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을 드러낸 것이니 말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웃음으로 가득 찬 저녁을 보낸 후 저는 그날의 사건들을 떠올리며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동생 올리버가 좋아해서 시작된 한국어 공부가 이렇게 뜻밖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작은 한국어 인사가 위조 여권을 밝혀내는 계기가 되고 올리버도 한국어 덕분에 그 손님의 진짜 국적을 짐작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며칠 후 공항에 돌아가 보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입국 심사대에 들어가는 동료들이 각 나라의 인사말을 자연스럽게 익히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각국의 인사말을 입국 심사대의 발음기호로 부착하자는 내용까지 나왔다고 해요. 작은 문화적 차이가 큰 단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 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데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버는 저에게 다시 한번 같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제는 한국어를 좀 더 배워서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할 때 간단한 인사말을 넘어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더욱 즐거울 것 같아요. 호주에서는 이미 한국 문화가 대중적이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저도 K-팝을 좋아하는 동생과 함께 한국 컨텐츠를 더욱 더 즐기며 생활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어의 매력에 대해 더 알게 되니 한국이 훨씬 가깝고 친근한 나라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제 마음을 담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많이 놀러 오세요. 행복한 추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의 위대함과 한국어의 대중화가 뼛속까지 감동을 주는데요.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자신들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면 한국인 행세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